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 드시진 않으세요? 나이가 들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자주 하시잖아요. 젊을 때는 하루만 푹 자면 금방 회복됐는데요. 요즘은 며칠을 쉬어도 개운하지가 않고 눈도 침침하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 중에 이런 증상들은 한꺼번에 잡아주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예요. 오징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술안주로나 먹는 거 아니냐, 콜레스테롤 높아서 안 좋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징어에는 바다의 인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해삼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징어도 바다의 인삼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괜히 붙은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오징어에 숨겨진 건강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오징어가 왜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는지,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특히 피로회복, 간 건강, 눈 건강, 혈관 건강까지 어르신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에 오징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오징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 반대로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 부분 모르시고 드시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어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오징어 드시는 조리법까지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하나둘씩 생기기 마련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개운하기는커녕 온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요. 눈은 침침해서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가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도 많아지셨을 거예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이 계속 쌓이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계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눈이 계속 나빠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기억력 감퇴가 심해지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식습관으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간 기능이 예전만 못해져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 물질이 잘 안 빠지고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도 피곤한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망막 세포가 약해지고 눈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침침해지는 거죠. 뇌도 빼놓을 수 없어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좋은 지방이 부족해지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DHA라는 성분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해요. 여기에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지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타우린과 DHA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오징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징어가 왜 바다의 인삼인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해요. 100g당 300에서 400mg이나 들어있는데 이게 같은 양의 소고기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대한간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타우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술 드신 다음날 해장국에 오징어 넣어 드시면 속이 풀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타우린은 또 근육에 쌓인 피로 물질인 젖살을 분해해서 피로 회복을 도와줍니다. 요즘 에너지 음료에 타우린이 꼭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두 번째,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타우린은 우리 눈의 망막에도 아주 많이 존재하는 성분이에요. 빛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망막을 보호해 주거든요. 일본 안과학회지 연구에서는 타우린이 당뇨병성 망막증 진행을 늦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쉽게 피로해지시는 분들께 오징어가 특히 좋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 번째, 두뇌 건강과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오징어에는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100g당 약 140mg이 들어있어요.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기억력과 인지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한국영양학회지 연구에서는 DHA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어요. 치매 예방에도 연관이 있다고 하니 일주일에 두세 번 오징어 드시면 뇌 건강 유지에 충분한 양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징어에 들어있는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미국 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우린 역시 혈관을 이완시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다섯 번째,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오징어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해요. 100g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거의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특히 위장 흡수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께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예요. 오징어를 꾸준히 드시면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와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오징어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의 대표 주자예요. 100g당 약 85kcal 밖에 안 되는데 단백질은 18g이나 들어있거든요. 닭가슴살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오징어 어떻게 드셔야 더 효과적일까요? 제가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오징어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줘요. 또 무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주기도 하고요. 오징어 묵국, 오징어 무침은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은 궁합이에요. 둘째, 미나리예요. 미나리는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오징어와 함께 먹으면 간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오징어 미나리 초무침, 전통적으로 사랑받아온 조합인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셋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가 위 점막을 보호해줘요. 오징어가 소화가 좀 어려운 편인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추예요.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차가운 성질의 오징어와 균형을 맞춰줍니다. 오징어 부추볶음은 스테미나 음식으로도 유명하죠. 자, 다섯 번째, 레몬이나 식초입니다. 산 성분이 오징어의 단백질을 부드럽게 해서 소화를 돕고 비타민C가 철분 흡수율을 2배에서 3배 정도 높여줘요. 오징어회 드실 때 레몬즙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적정 섭취량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대략 오징어 한 마리가 200에서 300g 정도 되니까 반마리에서 한 마리 정도 드시면 돼요. 건강한 조리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징어 묵국입니다. 물을 나박썰기에서 먼저 끓이다가 무가 반쯤 익으면 손질한 오징어를 넣어주세요. 국간장으로 간하고 대파, 마늘을 넣으면 완성이에요. 무의 소화효소가 오징어 소화를 돕고 국물이라 소화 부담도 적어서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징어 미나리 초무침이에요. 오징어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먹기 좋게 썰고 미나리는 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초고추장에 버무리면 새콤달콤하니까 입맛도 돋우고 간 건강에도 좋은 반찬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오징어 양배추 볶음입니다. 오징어에 칼집 넣어서 먹기 좋게 썰고 양배추, 양파, 당근을 채 썰어서 함께 볶아주세요. 간장과 굴소스로 간하면 밥 반찬으로 그만이에요. 양배추의 비타민 U가 위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 네 번째, 오징어 콩나물밥이에요. 쌀 위에 콩나물을 올리고 그 위에 손질한 오징어를 올려서 밥을 지으세요. 양념장 만들어서 비벼서 드시면 한 그릇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드실 수 있어요. 콩나물에 아스파라긴산이 피로회복까지 도와줍니다. 이렇게 좋은 오징어지만 몇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 감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오징어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위장에서 돌처럼 굳어지는 위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여성분이 오징어회 드시고 후식으로 곶감을 여러 개 드셨다가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가셨는데 위에 돌이 생겨서 내시경으로 제거한 사례가 있어요. 오징어 드시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감 드시지 마세요. 특히 곶감이나 떫은 감에 탄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둘째는 녹차나 홍차도 같은 이유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차와 홍차에도 탄닌이 들어있거든요. 오징어 드시면서 진한 차를 함께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단백질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차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셋째,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오징어에 콜레스테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100g에서 25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적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식이지침에서도 2015년부터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 권고를 삭제했습니다. 다만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한 번에 100g 정도 적당히 드시고 내장 부분은 피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넷째,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조리법에 신경 쓰세요. 오징어가 좀 질긴 편이라서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잘게 썰어서 충분히 씹어 드시거나 국이나 찌개처럼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나 양배추처럼 소화를 돕는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 좋고요. 오징어는 괜히 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타우린이 소고기에 10배 이상 들어있어서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 DHA가 풍부해서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눈 건강, 혈관 건강, 빈혈 예방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식품이에요. 고단백 저칼로리라서 근육 유지와 체중 관리에도 좋고요. 다만 감, 녹차, 도토리묵과는 함께 드시지 마시고 소화가 부담되시면 무나 양배추와 함께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세요. 한국은 세계 1위의 오징어 소비 국가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그만큼 친숙한 식재료인데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제대로 챙겨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무나 미나리, 양배추와 함께 오징어 드셔보세요. 피로도 풀리고 눈도 맑아지고 머리도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뇨가 진짜 고민이에요. 당뇨는 왜 오는 걸까요? 뭐 사실 당뇨 왜 오냐, 그럼 단 거 먹어서 오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 거를 먹어서 당뇨 옵니다 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당뇨라는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당뇨, 우리 아버지 당뇨 있었어요, 나도 당뇨 올까요? 유전적 소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존재하는 질환인데요. 예를 들면 나의 오랫동안 지속해온 식습관, 그게 불량하면 당뇨가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계속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정적인 생활습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시고 건강하게 드실수록 당뇨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죠. 사실은 이제 당뇨 같은 거는 실제로 진단받지 않으면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해줘라 할 수 있는 당뇨 전조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제일 명쾌하게 수치로만 보면 우리가 직장인들 다 건강검진 1년에 뭐 한 번, 2년에 한 번 하시잖아요. 그럴 때 금식하시고 건강검진센터 가시잖아요. 그러면 공복 혈당이라고 하는 혈당을 피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해요. 그러면 그 혈당이 만약에 100mg/dl가 넘는다, 내가 결과지 봤는데 혈당이 100 넘는다, 그러면 나 약간 당뇨 위험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100 이상이 나왔다고 해서 당뇨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 건강검진 했는데 100 이상의 공복 혈당을 보였다면 당뇨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치로는 내가 피검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너무 마르고 소변을 평소보다 자주 본다 하는 것도 당뇨의 증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갈증이 많이 나는 것, 다뇨, 소변을 자주 보는 것, 두 가지가 당뇨의 일반적인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체중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바지가 안 잠기는 거야. 계속 배만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당뇨의 전조 신호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나이가 한 30대 중반만 돼도 당뇨의 위험이 있는데 이런 걸 좀 당뇨 위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좀 예방법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두 가지죠.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먹을 것,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을 것. 제가 나만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남에게 효과가 있는 것, 남이 지속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지속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의 룸메이트는 하루에 7km씩 러닝을 해. 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7km씩 러닝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건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나의 식습관, 건강하게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잘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사님은 영양 박사님이시니까 저 영양 박사님한테 좀 이런 식단이나 이런 거 받고 싶은데 그 당뇨에 좋은 음식이나 식재료 같은 게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보통 나 점심 뭐 먹지 생각할 때 무슨 재료를 먹을까를 생각한다기보다는 무슨 메뉴를 먹을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메뉴 선택법을 알려드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질문을 던지셔서 이 최고의 당뇨밥상이라는 책을 집필한 지가 벌써 한 4년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책인데 제가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이거 베스트셀러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베스트셀러 맞고요. 여기에 보시면 당뇨에 대한 일반 사항들이 당뇨 요리법 전에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랜만에 책을 다시 보니까 이 39페이지에 보니 당뇨 잡는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은 한 번쯤은 내가 매스컴에서 들어봤어. 아니면 우리 또 채널 구독자분들은 우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 어떤 메뉴를 선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인은 탄수화물 비율이 높잖아요. 식사에서. 탄수화물에 통곡물이 많은 것을 고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샌드위치를 먹고 싶은데 흰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와 잡곡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가 있다면 잡곡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를 고르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통곡물은 흰 곡물에 비해서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많은데 특히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게 키포인트예요. 이 식이섬유 함량이 높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흰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이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을 고르시라 라는 게 탄수화물 메뉴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에요. 저도 이제 박사님 책을 보니까 그 통곡 파스타, 통곡 또띠아 막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파스타나 또띠아 같은 이 탄수화물 재료들은 우리나라 근원의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수입돼서 들어오는 게 흰 파스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통곡물로 만들어진 파스타가 많이 나오고 그건 어떻게 생겼나요? 색깔만 좀 달라요. 색깔만 좀 더 누르스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생긴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곡물로 만들어진 파스타들이 나오고 또띠아도 하얀 또띠아가 있지만 통밀로 만든 또띠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선택하시면 더 좋죠. 단백질 근원 재료 메뉴를 선택을 하실 때는요.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단백질 근원 재료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재료에 들어가 있는 지방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재료를 선택하실 때에는 지방의 비율이 높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요. 삼겹살보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삼겹살보다 목살, 목살. 구운 삼겹살보다 수육. 그렇죠. 그래서 조리법도 중요하고 부위도 중요한데 여기서의 핵심은 단백질 근원 메뉴는 지방의 함량은 낮출 수 있는, 내가 지방을 덜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방은 안 먹어야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연달아 하실 수 있는데 지방을 안 먹어야 좋은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지방을 되도록이면 챙겨 먹으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들기름 챙겨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들기름,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참기름, 좋은 올리브유,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지방산을 공급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즉 지방의 함량이 낮은 단백질과 좋은 기름, 좋은 지방산 이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드시는 게 혈당 피크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추천하실 만한 그런 채소 같은 것도 있을까요? 채소를 먹는 이유도 크게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고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채소를 권하기도 하는데 채소를 드실 때는 어떤 채소가 더 좋습니다라는 개념보다 당뇨 위험이 걱정되시거나 당뇨인들께는 채소는 먹을 때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순서요? 채소를 먼저 드셔야 돼요. 내가 밥 다 먹고 막판에 채소를 먹는 게 아니라 실제 밥, 파스타 이런 류의 탄수화물 혹은 닭고기, 스테이크 이런 류의 단백질을 먹기 전에 채소부터 먹는 것. 그래서 당뇨를 교정하실 때 식사의 순서만 바꾸어도 어느 만큼 효과가 있어요. 발효식품 같은 건 좀 어떻게 하나요?
발효식품은 사실 너무 권하죠. 이제 권하는데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요거트 이런 거 떠올리실 텐데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김치도 발효식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류도 발효식품에 속해요. 그러면 김치나 장류는 뭐가 살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짠 거, 나트륨. 김치는 담글 때 소금도 많이 쓰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젓갈도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김치는 너무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자칫하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김치의 딱 한 가지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짜지 않은 김치는 무조건 권하고요. 그리고 뭐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 너무 권해드리고요. 장류도 요즘 저염으로 나오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발효식품은 짠맛으로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먹었을 때 발효식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미가 있는데 그걸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저염 된장도 굉장히 좋아해요. 음료 중에서 단맛이 나는 거 좀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아직까지도 제로 음료를 드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제로가 이제 붐처럼 한참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사실 제로 음료도 드시면 왜 달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맛이 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당을 기존에 우리가 늘 음료 회사에서 쓰던 당이 아닌 대체 감미료를 썼기 때문에 그 단맛은 유지하면서도 칼로리가 0이라는 거거든요. 단맛이 0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를 드셔도 사실은 내 마음의 위안일 뿐. 요즘 최근에 발표되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뭐 혈당 상승이나 뭐 체중을 늘리는 데는 크게 다르지 않은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저 개인적인 소견은 사실은 할머니부터 먹어온 식재료가 올바른 식재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 감미료라는 것을 접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양을 좀 더 줄이고 차라리 내 입의 즐거움은 이전의 재료로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당뇨 있는 분들이 반드시 피하거나 제한해야 될 음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단 음료는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음료부터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환자 상담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어제 뭐 드셨어요? 그렇게 여쭤보면 아침은 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하면서 쭉 메뉴를 말씀하시는데 뭘 마셨는지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기억 못 하세요. 그리고 음료나 물을 마시는 거는 굉장히 습관적으로 액체를 마시는 거고 내가 씹는 과정 없이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먹고 나면 어제 뭐 먹었지? 하는 거는 기억을 되살리면 생각이 날 수 있지만 어제 뭘 마셨지라는 거를 생각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단 음료에 익숙해져 있는 당뇨 위험인들일수록 음료에 대한 것을 약간 자각하면서 이거는 먹어야지, 얘는 피해야지 하는 의식을 좀 가지시면 훨씬 좋다라는 의미에서 단 음료부터 피하시면 좋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요즘 뭐 사과 주스, 막 케일 주스 이런 것처럼 주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럼 피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주스는 우리 뭐 시중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고 집에서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과일, 채소는 내가 씹는 과정을 거쳤을 때의 혈당 상승을 덜 시키기 때문에 우선 후루룩 마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씹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통 형태로 먹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나는 씹어 먹는 것보다 갈아서 먹고 싶어요 하셔도 집에서 직접 갈면서 달게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설탕 이런 거 추가로 넣지 않고 과일, 채소의 본연의 맛으로만 갈아서 드시는 거는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시중 제품을 사서 드실 거다라고 하면 반드시 식품 라벨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류 함량이 추가되지 않은 거, 그리고 그 함량이 낮은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피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당뇨 위험인들만 피하세요라기보단 모든 현대인들의 식습관 문제이기도 한데 너무 기름진 거, 탄 거 이런 것들의 조합, 회식 때 많이 먹는 메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혈당 관리에는 전혀 긍정적인 영향이 없죠. 술도 마찬가지고요.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담배도 같은 영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대인들에게 이런 거는 별로니까 피하세요. 혹은 WHO에서 이것은 발암물질에 속해요 라고 한 것들은 다 혈당 관리 좋지 않아요. 방금 전에 그 책을 통해서 뭔가 설명해 주셨잖아요. 거기 있는 좀 레시피 같은 거 몇 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뵌 분이 당뇨 도시락을 싸가지고 회사를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건강검진 했는데 당뇨 정말 이제 이러시면 큰일 나요의 직전 상태에 오셔서 자각을 하셨어 드디어.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서 제가 안 그래도 이 메뉴를 소개해드렸어요. 이 세 가지 메뉴를 우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1번은 이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이에요. 김치볶음밥은 뭔지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다 알고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심지어 우리 왜 고깃집 가면 다 먹고 나서 김치볶음밥을 하도 먹어서 외국인들이
사람들이 K 디저트라고 부른답니다, 이걸. 그런데 여기에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이라는 거는요, 쌀의 일부, 그러니까 밥의 일부를 콜리플라워 라이스로 대체하는 거예요. 실제로 냉동으로 나와요. 외국에서는 꽤 오랫동안 먹어왔던 제품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수입돼서 들어와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제품이에요. 우리 왜 브로콜리 친구 하얀 거, 그 콜리플라워잖아요. 그럼 그 콜리플라워를 잘게 잘라서 팬에다가 마르게 볶아내면 그게 마치 색깔도 하얀 데다가 작은 모양을 띠고 있으니까 꼭 밥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일반 밥이랑 현미밥이랑 섞어서 김치볶음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밥 양을 줄이고 채소를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하는데 내가 거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콜리플라워 라이스 추천입니다.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먹을 때 그 식감이 그 밥의 식감이 될까 이게 좀 식감은 사실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콜리플라워 라이스는 드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반응을 우선 보이는데요. 그게 콜리플라워만 밥이라고 생각하고 퍼먹으면 지금 PD님 생각하는 것처럼 좀 요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김치볶음밥이잖아요. 김치 맛도 나고 또 우리가 같이 볶아내고 뭐 달걀 프라이도 올라가고 하니까 크게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김치볶음밥에 보통 이제 고기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고기 기름이랑 참기름 같은 것도 넣을 텐데 네. 그럼 그런 기름진 걸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 정도 들어가는 거는 괜찮고요. 사실 당뇨인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1번 지침이 당 섭취에 주의하는 것, 즉 탄수화물 섭취에 주의하는 것인데 이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 같은 경우는 밥의 양을 줄이고 채소 섭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기름지지 않게 드시면 사실은 더 좋겠죠? 또 혹시 메뉴 하나 더 이것은 저의 최애 메뉴에 해당하는데 케일 양배추 쌈밥 보기만 해도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다음 해드릴게요. 아, 네. 케일이랑 양배추 잎을 잘 데쳐서 거기에다 밥을 넣고 말아내는 요리인데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가요. 우리가 김밥 할 때도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밥을 하나하나 그 이파리 위에 놓고 말아야 되니까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그만큼 밥 한 번 먹을 때 케일 한 장, 양배추 한 장씩 먹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메뉴죠. 그리고 안에 넣으시는 밥도 흰밥보다는 뭐 예를 들어 렌틸 콩밥을 넣으시거나 현미밥을 넣으시거나 하는 것으로 좋은 탄수화물과 채소를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메뉴예요. 여러 채소가 있는데 왜 굳이 케일이랑 양배추를 싸먹으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면 사실 케일이랑 양배추는 식이섬유소 함량이 굉장히 높은 채소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슷한 쌈밥을 돌돌 마는 걸 로메인이나 상추에다 말아라라고 하면 얘가 찢어지기가 쉽고 예쁘게 모양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양배추나 케일은 탄탄한 식이섬유 조직이 안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밥도 예쁘게 말아지기도 하고 내가 먹을 때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채소도 많이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양배추는 속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케일은 우리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식이섬유소도 높지만 눈을 좋게 해주는 루테인 함량도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조합으로 먹을 수 있죠. 그 책 제목 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짱! 정말 최고의 당뇨밥상이죠. 최고의 당뇨밥상. 사실은 적용하시기 쉽게 쓰려고 애를 많이 썼고 여러 요리책들을 보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내 일상에서 적용하기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리책이 많을 텐데 이 최고의 당뇨밥상은 당뇨 위험군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하시고 싶은 분 또 굉장히 편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많이 있고 아직은 너무 건강하지만 부모님이 당뇨 있으셔서 나 미리부터 좀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따라 하셔도 저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뇨 위험군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실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드시는 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이 먹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인 운동, 활동에 대한 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앉거나 바로 눕지 마세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너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고. 그 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발언입니다. 식사하시고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나면 한 15분, 20분이라도 주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전에 먹었던 식사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 이 모든 음식들이 잘 소화돼서 천천히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나의 소화를 도와주고 또 내가 당뇨 위험군일수록 사실 먹고 나서 바로 앉으면서 칼로리 소비를 훅 낮추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칼로리 소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아서 식사 후에 한 15분, 20분 정도 걸으실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당뇨인가? 라고 자각할 수 있는 전조 증상 중에 체중계 숫자 똑같은데 바지 안 잠길 때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체중계의 숫자는 뭐 계속 열심히 체크하기도 하시고 뭐 혈압도 가끔 어디 가면 재보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허리 둘레를 재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뇨 위험군이다라고 했다고 하면 체중 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허리 둘레를 좀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허리 둘레 체크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앞에 있는 게 뭔가요? 아, 요거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뭐예요 저게? 뭐 같으세요? 강낭콩 같이 생겼는데. 오, 반쯤 맞췄어요. 이거는 동부라고 부르는 콩인데요. 동부요? 네, 이게 흰 강낭콩으로 볼 수 있죠. 처음 들어보세요? 동부? 동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 요즘 꽤 많이 쓰는 콩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좀 건강에 좋고 그런 게 있나요? 뭐 사실은 콩 자체가 건강한 식재료이기는 하죠. 그래서 모든 콩이 밭에서 나는 뭐 소고기, 밭에서 나는 단백질 이렇게 부를 만큼 사실 우리가 뭐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단백질 함량이 높죠.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방은 적게 가지고 있고 또 각종 미네랄 종류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에게 콩은 권장할 만한 식재료죠. 제가 듣기로는 동부콩이 어떻게 보면 콩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팥이랑 좀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모두 영양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콩 자체는 팥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요. 그래서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함량이 높고 인과 칼륨의 함량도 꽤 높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직감적으로 아시고 계시겠지만 좋은 식재료인 거는 사실인데 이제 신장 질환자 분들에게는 조금 조심해야 될 재료.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섭취하는 양을 정해놓고 드셔야 되는 식재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 동부콩으로 저희가 알 수 있을 만한 요리나 그런 음식들이 있을까요? 콩밥을 상상하시면 이제 콩밥 안에 들어가 있는 콩 먹을 때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아유 뭔가 나는 썩 좋아하는 식감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동부콩으로 한 밥을 드시면 얘는 뭐 다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 입에 들어왔을 때 씹히는 식감 자체가 콩보다는 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요즘 팥이 앙금으로 원래 들어가던 뭐 찹쌀떡이나 모찌 같은 거에 팥이 가격이 너무 올라서 팥을 쓰지 않고 동부콩을 이용해서 앙금을 만드는 경우도 좀 있고요. 팥으로 앙금을 만들면 우리 입에 이렇게 기분 좋은 정도의 단맛이 나게 하려면 사실은 달게 하는 걸 많이 넣어야 돼요. 이제 동부콩은 자연적인 단맛이 좀 더 있는 재료이기도 해서 오히려 담백한 어떤 찹쌀떡 소를 만들 때 많이 쓸 수 있는 재료죠. 그럼 모찌나 이런 찹쌀떡에 들어가는 앙금 같은 경우는 팥이 아니라 동부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브랜드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팥을 100% 하는 브랜드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부콩과 팥을 섞어서 쓰거나 혹은 전략적으로 동부콩을 더 많이 활용하는 브랜드들도 있죠.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동부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맛이 좀 난다고 했었는데 그럼 그 단맛이 어떻게 보면 당뇨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나요? 단맛 자체가 당뇨를 일으키냐, 뭐 혈당을 높이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질문의 의도에 따라 반은 예스고 반은 노일 수 있는데요. 콩 자체는 우리가 설탕을 먹는 것처럼 내가 단맛만 추출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도 먹게 되고 무기질도 먹게 되고 식물성 단백질도 당연히 같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단맛이 나는 재료라고 해서 반드시 당뇨에 걸리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동부콩에 있는 효능을 조금 더 알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또 어떤 효능이 또 있을까요? 다른 콩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콩 자체는 항산화 성분이 꽤 많아요. 우리가 항산화 성분이라고 하면 내 몸이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산화 작용을 항산화, 조금 막아줄 수 있는, 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 성분이라는 건데요. 콩에 특히 많은 게 폴리페놀도 많고 인삼에 우리가 들어있는 걸로 잘 알려진 사포닌 성분도 콩에 소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항산화 성분을 콩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콩을 다양한 종류를 드시는 것은 일반적인 건강인에게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이죠. 동부콩이 가지고 있는 그 효능들이 있는데 특히 어떤 분들한테 이게 효능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질환이 있는 분에게 동부콩을 뭐 마치 약처럼 추천할 수 있냐라는 의도이시라면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채널에서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신장질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쪽에 초점 맞춰 설명을 드리면 콩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성분은 사실 신장질환자 분들에게도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의
세포의 산화작용 자체를 늦춰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충분한 식재료를 선택하시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동북콩, 콩 추천할 만한 재료이지만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게 되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드시는 양 자체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모찌에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찹쌀도 있잖아요. 그쵸. 뭐 모찌에 있는 어떤, 모찌뿐만 아니라 모든 떡의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쌀이죠. 뭐 그게 맵쌀이 됐든 찹쌀이 됐든 하여튼 쌀 자체가 떡에서는 제일 중요한 재료죠. 쌀 중에서도 일반 쌀 말고 찹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반 쌀과 찹쌀에 그런 차이점이 있나요?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밥 해 드시는 그 흰 쌀은 우리가 맵쌀이라고 부르는 쌀이고, 이제 떡을 만들 때는 보통 찹쌀이라는 쌀 종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두 개의 쌀은 같은 흰 쌀이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전분의 그 화학적인 구조 자체가 조금 달라요. 맵쌀은 아밀로즈라고 하는 전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찹쌀은 아밀로펙틴이라고 하는 전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개의 전분의 모양으로 보면 찹쌀을 구성하고 있는 아밀로펙틴이 가지가 더 많은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찹쌀 먹었을 때 내 위에 머무는 시간이 좀 더 길고 소화되는 데까지 시간도 좀 더 넉넉하게 필요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혈당의 상승도 조금 더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죠. 오히려 일반 쌀보다 찹쌀을 먹는 게 좀 더 당뇨에는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당뇨 관리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항상 강조드리는 과량으로 드시면 안 된다. 나에게 허용된 양 안에서 비율을 좀 다르게 해서 좀 다양하게 움직여 보시는 거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그 찹쌀에는 전통적으로 좀 몸을 따뜻하게 한다? 그런 말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신빙성이 있는 말인가요?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뭐 체온을 올려줘요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한의학에서 몸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개념은 몸에 좀 허해진 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어떤 할머님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손주가 배앓이를 하면 찹쌀로 쓴 죽을 먹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 보면은 그 찹쌀이 아이의 뱃속에 들어가서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몸을 따뜻하게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배앓이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노렸던 민간요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찹쌀 자체가 좀 기력이 쇠해진 누군가에게는 약간 기력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음식이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가져가서 든든함을 줄 수 있는 재료이다 보니까 뭐 한방에서 얘기하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나 좀 어디 아픈 사람들은 몸속에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특히 뭐 당뇨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빠르게 배를 부르게 하는 음식일수록 빠르게 배를 꺼트릴 수밖에 없는 요소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음식은 그 혈당을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 시간대도 되게 짧기 때문에, 나에게 포만감을 오랫동안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가 다음 음식을 찾는 데까지 시간도 아무래도 좀 더 넉넉하게 필요하게 되고, 내 몸 안에서 그 음식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혈당 자체가 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죠. 모찌나 이런 찹쌀떡 같은 거가 좀 더 오랫동안 뱃속에 머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식을 먹을 때는 또 그런 게 오히려 더 추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모찌나 찹쌀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떡류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제 뭐 대비 그러냐라고 하시면, 일반 우리가 제과점에서 살 수 있는 빵이나 과자류 대비해서는 떡류가 나의 뱃속에 좀 천천히 오랫동안 머물면서 혈당도 좀 완만하게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신장질환이나 그런 거가 있으신 분들한테 찹쌀과 뭐 동북콩이 들어가 있는 간식들을 드실 때 뭐 추천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마지막은 양이죠. 섭취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그걸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고 정해진 양만큼을 드시고 멈춤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 태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떡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찹쌀떡으로 치면 한두 개 정도의 분량 내에서 멈춰주실 수 있다면 또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장질환이 오기 전에는 나트륨 배출을 칼륨이 돕는다 하여 칼륨을 많이 먹어라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막상 신장질환이 오고 나면 칼륨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미역이 사람들이 진짜 자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먹죠. 이런 해조류 중에서는 미역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럼 미역의 효능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엄마가 우리 낳고 뭐 드셨게요, 다. 미역국 드셨죠? 그쵸. 우리나라는 되게 전통적으로 미역국이라는 음식을 가지고 산후조리를 할 만큼 사실 미역을 엄청 신봉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역을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우리가 출산하고 나면 모든 게 다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도 할 만큼 아주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미역이 보충해 줄 수 있다라고 선조들이 생각할 만큼 미역이 아주 영양 덩어리이죠.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그 피를 좀 이렇게 맑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류인가요? 네, 그렇게도 생각들을 하시지만 미역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3대 미역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미역은 식이섬유가 엄청 풍부하고요. 음, 칼륨 함량이 높고요. 요오드가 많이 들었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3가지의 영양소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와 상관이 없으시더라도 칼륨 함량이 높다 보니까 내 몸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 관리에도 좋고요.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서 체중 조절이나 뭐 포만감을 주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미역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칼로리는 엄청 낮거든요, 미역이. 그래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재료죠. 그래서 요오드도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내 갑상선에서부터 분비되어야 되는 모든 호르몬들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데도 미역이 도움이 되죠.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 포만감을 더 많이 일으켜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포만감을 주는 이제 요인이 식이섬유 때문인 거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다른 예를 들어 똑같은 그람수의 미역과 똑같은 그람수의 소고기를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칼로리는 훨씬 낮고 식이섬유는 훨씬 높은 재료인 거죠. 그걸로 배를 부르게 만드는 것이니 당연히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죠. 미역이랑 좀 조합이 좋은 음식이 또 있을까요? 재료에 대해서만 내가 불호하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짝꿍이랑도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따뜻한 요리로도 너무 좋고요. 뭐 예를 들면 미역국, 미역죽 뭐 이런 따뜻한 요리도 너무 좋고 미역 냉국 이런 것처럼 차가운 요리도 미역이랑 또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미역을 내가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해조류죠. 방금 그 말씀하실 때 미역국, 미역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미역죽으로 먹었을 때 이런 이점이라는 게 또 있을까요? 미역국도 아니고 미역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미역죽은 말 그대로 미역과 쌀을 푹 끓여낸 이제 죽요리잖아요. 어르신들이 소화가 안 될 때 함께 변비 증상이 올 수도 있는데 미역은 일단 식이섬유소 함량이 높고 변비 해소에 아주 탁월한 재료이기 때문에 미역죽은 어르신들의 변비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메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미역 자체가 엽산 함량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뭐 내 신경 기능, 뇌 기능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면 또 엽산이 우리가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역죽으로 끓여 드시면 소화 흡수율은 올리면서 식이섬유도 부드럽게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엽산도 섭취할 수 있고 포만감도 줄 수 있고 좋은 메뉴죠. 근데 이게 미역죽 같은 걸 먹으면은 좀 네. 비린내가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해조류를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비린내, 비린내라고 하는 그 해조류만의 독특한 냄새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역죽도 그렇고 미역국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그들이 말씀하시는 비린내라는 걸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 미역을 만약에 쓰실 거다 그러면 잘 불려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걸 잘게 썰어서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데 볶으면 그 비린내라고 하는 그 냄새가 확 하고 한번 없어지죠. 그 상태에서 죽을 끓이시면 훨씬 고소하고 풍미가 좋은 죽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미역죽에 좀 넣으면 좋을 만한 게 마늘 같은 건 좀 어떤가요? 마늘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비린내를 날리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마늘도 좋고 뭐 간을 마지막에 하실 때 소금 간도 깔끔하게 너무 좋고요. 아니면 국간장이나 멸치 육수를 쓰시거나 하는 유로 소금이 아닌 다른 간을 가미할 만한 재료들 같이 활용하시면 풍미가 조금 더 배가 된 죽을 끓이실 수 있어요. 미역은 요오드가 많아서 좀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네네. 미역도 적정 섭취량이라는 게 또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는 미역을 굉장히 과량 섭취하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역을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뭐 갑상선이 안 좋아지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고, 미역을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갑상선 관련된 질환이 있으시거나 뭐 갑상선 관련된 수술을 하셨거나 하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량 드시면 좀 위험할 수 있고,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이신 분들은 뭐 우리가 먹는 것 정도의 미역 양이면 또 크게 무리 없이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신장에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네. 좀 미역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려운데요. 미역에도 칼륨이 높잖아요. 근데 신장 질환자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영양소 중에 하나가 이제 칼륨인데, 신장 질환이 오기 전에는 나트륨 배출을 칼륨이 돕는다 하여 우리가 또 칼륨을 많이 먹으라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근데 막상 신장 질환이 오고 나면 칼륨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칼륨이 너무 많은 재료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미역도 칼륨이 높은 재료이다 보니까 신장 질환이 오기 전처럼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녹색 채소와 마찬가지로 미역을 충분히 한번 팔팔 끓여서 그 물은 버리고 한번 끓여낸 미역으로 죽을 끓이시거나 국을 끓이셔서 드시면 칼륨 함량을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죠. 근데 미역은 칼륨 함량이 높은 거를 빼고는 뭐 식이섬유 함량도 높고 또 엽산 함량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적정 양으로 지켜서 드시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신장 질환자 분들에게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 것은 맞아요. 미역죽을 한번 제대로 좀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드셔보시겠어요? 네. 좀 먹어볼 수 있나요, 지금? 그럼요.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가 또 한번. 전문가가 있나요? 전문가가 있죠. 그 한번 전문가가 있잖아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역죽을 알려주신다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역죽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역죽은 엄청 간단합니다. 음, 1번, 밥을 만든다. 음, 2번, 미역국을 만든다. 음. 3번, 이 두 개를 적정량을 넣고 끓인다. 너무 간단하죠. 미역국은 이제 제가 다 만들어서 이렇게 1인 분량처럼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여기 상태에서 밥을 말아 드셔도 맛있어요. 미역국이에요. 일반 미역국보다는 미역량이 한 3배 정도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물은 어느 정도 넣고 미역은 어느 정도 넣고 그리고 소스라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치킨 소스. 치킨 소스, 치킨 스톡인 네, 맞아요. 거죠? 그거는 또 어느 정도 양을 넣으면 좋은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그냥 같아요. 물 한 컵 반 정도. 물 한 컵 반? 그리고 아까 그 치킨 스톡 한 티스푼 정도. 한 티스푼이요? 네,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직접 드셔보시면 알아요. 짜요. 집에서 할 때는 이거 조절하시면 되죠, 뭐. 적당한 간으로 나는 좀 싸게 먹는다? 그러면은 좀 더 드시고. 혹시 나는 치킨 스톡이 집에 없고 네. 집에 있는 재료로만 네.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러면 그러면 원초적인 거로 가야 되죠. 아, 그러면 집에 멸치랑 다시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마트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멸치랑 다시마, 새우 이런 걸 가지고 육수를 끓여가지고 보관해서 나중에 미역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냉장고에 오래 뒀더니 얘가 또 상했어. 마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준비를 하세요. 근처에 마트에 팔아요. 아니면 쿠팡에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문하시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역을 저는 들기름에 살짝 볶아요. 살짝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육수를 넣어서 푹 끓이는 형태거든요. 들기름은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하지. 들기름량 한번 조정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네. 보통 셰프님은 한 스푼 정도 넣으시나요? 네, 1인분 했을 때, 네, 한 스푼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3, 40분 정도 푹 끓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약간 미역의 풋내가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역국이 푹 익힌 그런 부드러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3, 40분 정도 약간 약불에서 계속 끓여줬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요거만 준비되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붓고 밥을 이 죽밥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면 한 공기 반 정도 분량 같아요. 죽밥으로 하면. 왜냐면 물이 많이 들어가요. 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많은 양은 아니고 이게 한 공기 반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반 공기도 안 되는 분량, 한 3분의 1 공기 분량으로 밥을 드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스푼 정도 넣으신 거죠? 이걸로 2스푼은 좀 애매하죠? 이게, 네. 한 공기 반 정도 분량이, 그램으로 하면 300g 정도 넣긴 하는데, 한 공기 반 정도 분량. 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미역국 양이랑 밥 양이랑 보면 한 1대 1.5 정도? 1대 1.5. 예, 미역국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적은 양의 밥죽을 넣고 끓이시면 돼요. 아, 네. 그리고 이렇게 끓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